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4회차 지난 6월 21일 날 진행됐던 정기시험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풀이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론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서비스 청사진의 위험 요소와 관련해 린 쇼스텍이 제시한 내용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거 뭡니까? 자, 독특한 방식으로 출제가 다시 한번 되고 있습니다. 보기를 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말로 서비스를 표현하는 것은 그 서비스에 대한 노출 정도와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노출 정도와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 왜곡된다 라는 거 키워드로 딱 잡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주관성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의 세부 항목이나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오면 흔히 불안전성을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사람도 한 단어를 정확히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편향된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나친 단순화라고 되어 있고요. 이 네 가지 정도를 린 쇼스텍이 서비스 청사진을 주장을 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 요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보기에서 나왔던 서비스에 대한 노출 정도와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 키워드 주관성 이렇게 유추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의 소리 VOC의 성공을 위해 충족해야 될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 자, VOC의 성공을 위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VOC에 대한 측면은 고객의 의견을 듣게 되는 거고, CRM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측면의 고객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고객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VOC로 발생한 뭐랄까요, 문제를 가지고 조직의 변화를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상과 연계시켜야 되고요, 분명하게.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서비스 혁신에 도움을 주는 VOC에 대하여 보상 제도를 구축합니다. 맞죠? 2번,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수명과 주기에 걸쳐 VOC를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맞습니다. 자, 3번, 고객의 건의, 신고, 불만 등은 접수 즉시 기록하되 문의, 칭찬 등의 내용은 기록 없이 단순 응대로 대체한다. 이랬다가는 금방 우울해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의, 칭찬 등뿐만 아니라 전부 다 즉시 기록하고 접수하는 즉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코딩으로 분류합니다. 당연하죠. 자료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세를 파악하고 점검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VOC 뻔히 아는 내용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어서 문제를 내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잘못된 워딩은 금방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보기를 좀 볼까요? 미스테리 쇼핑을 의뢰한 기업은 미스테리 쇼퍼의 활동과 보고서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답을 지목합니다. 미스테리 쇼퍼의 활동과 보고서에 의존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엇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입니다. 네, 의뢰한 기업은 보고서와 활동과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뭐가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다? 네, 신뢰성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가지시면 되고요.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아마 각 교재마다 다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미스테리 쇼퍼의 활동과 보고서에 의존해야 돼야 됩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일이 다 의뢰를 해놓고 찾아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MOT 사이클 차트 분석 5단계 중, 자, 접점 설계 이후 진행되어야 할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거 무엇입니까? 결국 5단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단계가 서비스 접점 진단하기, 흔히 저희가 고객의 입장으로 걸어보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 접점의 설계, 이걸 저희가 유닛 설계라고 부릅니다. 큰 덩어리,
쉽게 접점, 큰 접점을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큰 접점을 나눴으면 다음 단계 바로 뭐 해야 됩니까? 고객 접점, 사이클 세분화가 돼야죠. 세분화 다음에는 나의 고객 접점, 시나리오 만들기,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T차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표준 안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표준 안으로 행동하기, T차트에서 나오는 플러스 MOT 부분을 갖고 저희의 행동안으로, 표준 행동안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두 번째 사이클 세분화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칼 알브레이트가 제시한 서비스 삼각형. 자, 칼 알브레이트는 저희 맨날 서비스 7거지항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자, 서비스 삼각형 오랜만에 봅니다. 요소 중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으로. 자, 일단 먼저 답을 지목하죠.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으로. 원래는 이렇게 설명이 되면 흔히 서비스 삼각형의 좌측 분면에 위치하며 이런 설명도 나오기도 합니다. 기업이 고객과의 서비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자,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라고 얘기가 되면 내부 마케팅이죠. 자, 내부 마케팅이 있고 삼각형의 좌측 분면에 위치합니다. 그럼 우측 분면에 위치하는 건 외부 마케팅, 아래쪽에 위치하는 걸 저희가 상호작용 마케팅, 흔히 리얼타임 마케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왜 삼각형의 분면마다 이름이 달라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삼각형을 그려놓으시고 쪽 꼭지점에 뭐가 위치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그려보시고 맨 꼭대기에 기업, 좌측 밑에 있는 꼭지점에 종업원, 직원, 우측 하단에 있는 꼭지점에 고객이라고 딱 체크해 놓으시고 그걸 기억하시면 좌측 분면에는 기업과 직원, 내부 마케팅, 우측 분면에는 기업과 고객, 외부 마케팅, 대표적인 게 광고, 아래쪽에 보면 기업과 고객, 죄송합니다. 종업원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두 사람이 뭐하죠? 상호작용하죠. 상호작용 마케팅, 다른 말로 리얼타임 마케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양켈로비치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양켈로비치가 주장한 시장 세분화의 장점, 저게 키워드겠죠. 시장 세분화. 일단 뭐 대표적인 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효용을 좀 높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번, 광고 매체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각 매체별로 효과에 따라 예산을 할당할 수 있다. 맞죠? 2번, 세분화된 시장의 요구에 적합하게 제품 계열을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세분화되면. 3번, 이익 가능성이 높은 몇 개의 세분화 시장에 대해서만 판매 촉진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미래의 시장 변동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맞죠? 5번, 판매 호응이 최소화되고 판매 저항이 최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판촉 활동을 집중할 수 있다. 마음의 상처만 받으려고요? 아니겠죠.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판매 저항이 최소화되고 판매 호응이 최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판촉 활동을 집중할 수가 있겠죠. 자, 5번이 앞뒤 내용을 뒤바꿔 썼던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보셔야 정확한 잘못된 내용을 짚어내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다음 문제 유형, 표적시장 선정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 무엇일까요? 자, 표적시장 선정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일단 얘기하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차별화, 무차별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차별화, 무차별화, 집중화가 있죠. 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1번 보기로 볼까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하나 또는 소수의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하나 또는 소수의 표적시장을 선정해서 그곳에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겠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자원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로 집중한 다음에 최대로 효율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집중화 전략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첫 번째 보기에서 하나 또는 소수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전략,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하는 전략. 자, 두 가지 키워드 가지고 집중화 전략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로버트 로터번 교수가 제시한 사시, 사시를 얘기합니다. 사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지금 물어보고요. 야, S를 왜 쓰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가지니까요. 자, 사시 첫 번째 커스터머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고객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문제 보기에서도 커스터머라고 나왔네요. 원래는 선생님 뭐 커스터머 솔루션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이거 뭐 커스터머 밸류라고도 나오고요. 네, 커스터머 솔루션 이렇게도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코스트, 비용. 세 번째가 컨비니언스, 편의성. 네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P의 관점을 4C로 바꿉니다 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들이었고요. 여기 커스터머에 대한 측면은 여러 명의 학자가 얘기를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로버트 로터번 교수라고 얘기가 됐다면, 문제에서 됐다면 원래는 선생님 커스터머 말고라도 원래는 뭐 커스터머 솔루션이라고, 아니면 뭐 커스터머 밸류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로터번 교수가 얘기한 거에 맞춰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커스터머라고 썼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 이렇게 따지면 컨택트가 아니죠. 네, 컨택트가 아닙니다.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이상적인 틈새 시장이 존재하기 위해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이라고 부르죠. 필요한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문제도 굉장히 깁니다. 자, 볼까요? 1번. 기업은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맞을까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2번. 틈새 시장은 장기적인 시장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커져야죠, 언젠가는. 3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더욱 높은 매출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친화적인 시장 규모와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맞을까요? 맞을까요? 네, 이 내용은 원래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중소기업은 높은 매출액을 실현할 수 없을지라도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규모와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커져야 될 잠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설명한 내용에 지금 3번에 보기는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내용 전체를 뭐라 말씀드릴까요? 이게 올바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그 중에 또 올바른 내용이라면 그 중에 또 워딩은 똑바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체크해 놓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브랜디와 크로닌이 제시한 애프터 서비스 품질 차원 중, 자, 이 품질 차원은 뭐 세 가지가 나오겠죠. 결과 품질, 상호작용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결과 품질에 해당하는 거. 자, 결과 품질에 해당하는 건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려요. 결과 품질에 대한 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딱 두 가지거든요. 전문성과 기술이에요. 전문성과 기술. 이렇게 따지면 이 문제에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정책은 뭘까요? 네, 물리적 환경 품질. 그럼 정책과, 그럼 옆에 편의성도 뭔가요? 물리적 환경 품질입니다. 정책과 편의성. 태도 및 행동, 처리 시간은 그럼 뭘까요? 상호작용 품질이겠죠.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보기에 5가지를 1번, 2번은 물리적 환경 품질, 3번은 전문성은 결과 품질, 하나를 뺐죠. 기술이라고 하는 거. 태도 및 행동 4번, 처리 시간 5번은 상호작용 품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론 문제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보셨는데요. 한 두 문제 정도가 조금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어렵게 나왔던 건 아니고요. 봤을 때는 뭐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까지 일단 요 문제 10개만 봤을 때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셨는데도 조금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서점에 가시면 제 이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 있던 어떤 문제집과 비교해 보셔도 가장 압도적으로 합격에 대한 또는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완벽하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서적을 갖고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서적이라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제 카페 메인 화면이고요. 블로그 화면도 똑같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카페로 오시면 물론 유료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교재 출판 때문에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요즘은 좀 양해 바랍니다. 한 기존 6년간의 기출문제집,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만 뽑아놓은 핵심 문제,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 그다음에 단원별로 문제를 구분해 놔서 출제 경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 여러 가지에 정말 압도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합격 솔루션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